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어, 오늘 월요일이에요. 저 일찍 왔어요. 제가, 이건 상당히 TMI고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강의를 찍어야 돼서인데, 미루다가, 주말에, 찍기로 해서 주말에 정말 좀 개인적인, 일단 바빴거든요. 사실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시간에 강의가 나갈 거지만, 어, 새롭네요. 강의를 바로 찍고 불과 한두 시간 뒤에 강의를 이렇게 전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첫 시간에 강의가 많이 좀 울리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 반 강의, C반 강의를 이제 틀어주면서 알았어요.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됐었는데, 제가 그래서 마이크 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적 연구 방법이랑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 동안 살펴볼 건데, 사실 우리가 과목이 사회문제 탐구잖아요. 사회문제 탐구인데, 이, 역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걸 탐구하는 방법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양이랑 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양질의 음식을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양이 중요하니 질이 중요하니 뭐 이런 거라든지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양하고 질하고 사실 똑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뒤에 키워드가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식적인 의미가 되겠죠.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는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회문제 탐구랑 연계 교과로 있는 사회문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방법 둘 다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이 차이점은 되게 잘 알아요, 학생들이. 근데 사실 양적, 질적 연구 방법 둘다 과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회문제 탐구에서 다 과학적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을 좀 오해하는 학생들이, 양적 연구 방법은 잘 아는데 질적 연구 방법을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양적 연구 방법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 자료란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고 겪었던 거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건 우리가 흔히 잘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우리가 저번 시간 제가 과학 수사할 때 증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그런 걸 분석하는 것처럼 결국 양적 연구 방법,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질적 연구 방법 나오게 되는 경험적 자료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건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문화 현상 속에 담긴 인과관계 역시나 이것도 과학인데 그래서 그 양적 연구 방법은 인과관계에 조금 더 주목합니다. 인과관계라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변수와 변수 간의 이게 비례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반비례하는 부의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이걸 따져볼 때는 우리가 보통 지표라든지 수치를 사용해 가지고 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실제 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0.5 이상의 상관관계 아니면 부적 상관관계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 논문 보면 그런 것들이 맨 마지막이나 근데 나와 있어요. 사실 그게 미안해요. 그게 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석이라는 표현은 좀 질적 연구 방법에 좀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걸 결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걸 의미를 도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일반화된 법칙. 법칙이에요, 법칙.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인데 법칙이란 건 우리가 실제로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통계 자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쵸. 일반화라는 말 자체가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여기 그 절차에서 배우겠지만 실제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일정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그릴 건데요.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 키워드는 세 가지로 알아두세요. 경험적 자료, 인과관계, 그다음에 법칙.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휴대폰이 울리네요. 학생한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유진아, 많이 바쁘나? 많이 바쁘나가 아니고 왜? 내 강의 찍고 있어. 강의 찍고 있다고. 지금 전화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어, 어. 그래, 알았어. 선생님, 좀 이따가 전화하고, 그럼 그렇게 있잖아. 알고 있고 하면 돼. 내가 좀 이따가 전화할게. 아, 사회문화, 미안합니다. 전체.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자연현상과 같이 일정한 원리나 규칙성이 존재. 자,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자연현상과 가치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에 이건 사회문화 현상이랑 자연현상이 같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같다는 말을 의미하고 일정 부분 동질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원리나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제란 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공리라든가 물론 전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리나 전제는 참임이 증명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제의 어떤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력한 가정을 뭐 전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 크게 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을 자연현상 연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양적 연구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단지 그 대상이 사회 분야이냐 아니면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 그죠? 그런 생물학적 그런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느냐 대상의 차이일 뿐 그 형식, 그죠? 이 방법은 결국에 똑같다 그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란 건 둘이 똑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양적 연구 방법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적 연구 방법에 지금까지 말했던 것 중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가설입니다. 가설. 실제 여러분들이 연구 절차에서 보겠지만 이 가설은 실제로 질적 연구 방법에는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계량화된 자료라고 하죠. 계량화된 자료라는 건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비커 같은 거 있죠? 비커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럼 비커가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세워놓으면 이게 넘어지잖아요. 비커 같은 게 있으면 비커에 눈금 같은 게 그 화학 시간이라든지 실험할 때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계량이란 것 자체는 우리 요리할 때도 요리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리할 때도 이렇게 계량 도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량화된 자료라는 것은 수치를 통해 가지고 객관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조금 그 고급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측정할 수 없으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그 학교에서도 그 어떤 그런 등급이라든지 뭐 분위라든지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그런 걸로 이제 계량화해서 본인의 성적이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될 건데 사실 그런 것과 그 맥락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자료란 건 셀 수 있고 그 수치를 통해 가지고 둘 간의 관계라든가 어떤
우월함, 열등함이라든가 여기서 우월함, 열등함은 가치가 판단된 우월, 열등이 아닙니다. 더 많고 적다는 의미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가설을 세우고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증명하는 것을 강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있죠. 실증적 연구 방법. 실증적 연구 방법인데 여기서 보시면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가설 설정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 추상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양적으로 수치하기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말이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은 우리 그 자연현상하고 다르게 자연현상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몇 도다. 온도가 몇 도씨. 온도가 몇 도씨라든가 실제 기압이 얼마. 그럼 산성도가 얼마. 이런 수치가 이렇게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공부 시간, 학습 시간, 학습 시간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과 이 학생의 성적 향상 관계. 오늘 제가 예시를 따로 많이 고민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냥 막 그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성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편해도 이해를 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또 이게 확 이제 그 예시가 와 닿을 거니까. 보시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이건 생각하기 나름일 겁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이 자기주도적이란 말이 들어가서 좀 명확해졌는데 학습 시간이 수업 시간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만을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아니면 스스로 자습하는 시간만을 포함시킬 것인가? 이거 어렵죠. 또는 자습하는 시간에서도 쉬는 시간은 중간에 쉬는 시간은 뺄 것인가 아니면 통으로 볼 것인가? 어 아니면 실제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기간을 주로 볼 것인가 월로 볼 것인가 이게 명확치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수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질문지법을 통해 가지고 양적 연구 방법을 한다고 했을 때 "학습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 주당 학습 시간 물어보는 건가?'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주당 한 10 시간 한다. 이렇게 한 뭐 그 이게 주당 그 학습 시간이 아니고 하루 학습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 어렵죠. 사실 수업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여러분들 어떤 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주중에 10 시간 자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잠을 자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그 양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 가지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어떤 성적 향상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적이 얼마나 향상했는지를 무엇으로 볼 건지 달라집니다. 그쵸? 내신 성적을 볼 건지. 그치? 아니면 뭐 모의고사 성적을 볼 건지. 내신 성적이란 게 뭐 분명히 많은 선생님들이 고문하시고 신뢰성은 있지만 또 그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어 그 일반화된 그쵸. 아무래도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여러 어떤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보기 위해 가지고 A 학교랑 B 학교의 내신 성적 이 상승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그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적 향상을 뭘로 볼 건지 또는 성적 향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도주 이게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로 볼 건지 아니면 학교 생활 태도로 볼 건지 무엇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결국에 어 우리의 분석 대상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성이랑 가설 이 단어는 사실상 양적 연구 방법을 그대로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키워드들은 꼭 알아가시길 바라고 나중에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키워드들의 의미를 정확히 아신다 그러면 실제로 양적 연구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깨알 같은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탐구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 사례로 한번 양적 탐구 사례인데요. 이 사례가 제가 이게 지금 바로 이 프린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쪽 사회문제 탐구를 열심히 잘 수업할 수 있는 교사지만
미리 교과서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거를 프린트아웃된 구조물을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은 최소한 당연히 하겠죠. 음. 그런데 요 내용들이 사실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엄밀함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예시가. 제가 책을 쓰신 분들한테 그 뭐라고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요. 쪼금 뭐 살짝 뭐 쪼금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부분도 있고 막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한번 따져 볼 건데요. 첫째 연구 절차에서 첫째 볼 거는 어 첫째 문제 글씨가 개떡 같으니까 글씨가 개떡 같은 문제 제기입니다, 제기. 저의, 제기 및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거 보면 진짜 숨 막히겠다. 연구 주제 선정. 이거 보니까 이런 걸로 마우스 같은 걸로나 이런 거 펜은 잘 나오고 마우스 같은 걸로 되게 잘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 그리는 학생들. 애니 요런 거 하는 학생들은 이거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 선정인데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처음에 어떤 방향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문제 제기하고 연구 문제를 선정하게 되면 일단 일정 부분 방향은 정해지는 거고 이 방향을 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차이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 주제를 한번 선정하게 되면 나중에 바꾸기 위해 가지고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새로운 연구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신중히 연구 문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는 연구 문제 선정 이전에 문제 제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사회 문제 탐구잖아요, 과목이. 결국에 우리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것인데 사회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무엇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한번 탐구해 보라고 할 때 많이 추천하는 부분이 사실 어 학교를 둘러싼 여러분들의 일상 공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 뉴스라든가 뭐 어떤 핫 이슈들 이런 걸 다루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근데 좀 난해하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의 핫 이슈들 같은 거는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단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든 것을 단면적으로 본다는 그 말은 아니지만 그걸 단면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주변에 학교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뭐 지역 사회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동구에 거주하고 있을 거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 또는 시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상당히 재미도 있고요. 잘 알기 때문에 연구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 요런 어떤 문제 제기를 잡기 전에 기본 어떤 주제를 선정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진로와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이 연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양적이든 질적이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문가 집단이라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들이 교수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가시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음 어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 선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거의 저는 좀 과하게 말하면 2 정도가 사실상 결정된다고 봅니다. 무슨 문제를 다룰 것인가가. 어 무슨 문제를 다룰 것인가가 그냥 단순히 어떤 제목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루기 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어떤 고민의 어떤 얼개들이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민의 얼개들이 들어온 것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재료가 될 겁니다. 기본적인 재료가 될 거라서 연구의 어떤 그런 방향이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음 나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나중에 수행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고런 거를 할 때도 저는 주변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제일 익숙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라든가 너무 어떤 난해하거나 사회 이렇게 어 거기에 사회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게 엄밀히 따져도 사실상 다 우리의 주변 문제들은 지극히 자연 자연과학적인 문제만을 담고 있는 건 없어요. 어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태풍이란 것 자체가 태풍이란 것 자체는 우리가 이건 자연 현상으로 보긴 하지만 태풍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태풍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태풍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사회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회문화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시고 한번 고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반 학생들한테 고민해 보는 시간을 저랑 면담하면서도 하고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시간을 나중에 가질 건데요.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가설 설정인데요. 가설 설정. 어. 우리가 현상을 보는 겁니다. 이전에 그 문제 제기랑 연구 주제 선정할 때 어 요런 청소년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는 유아랑 청소년들을 포함했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었습니다. 이 과다 사용이 어떻게 여기 중독으로 넘어온 거죠. 그냥 단순히 과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제가 어떻게 결국에 가설 설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설 설정은 요런 독립 변수가 여기 좀 잘못됐어요. 잘 보세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이 뭐고요? 독립 변수고 사회성 발달 요게 종속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는 음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상관관계를 표시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자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 자체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중독된다는 건 보통 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좋은 것에 중독된다 그러면 또 이 주어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딸바보라든지 그러니까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또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오늘도 망한 것 같아요. 지금 저 25분 까지로 잡고 있는데 지금 8시 18분 이거든요. 망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청소년의 스마트 중독을 독립 변수로 보는 겁니다. 독립 변수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독립 변수는 말 그대로 원인입니다. 원인. 이것 때문에 종속 변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봤을 수 있지만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 x, y 이런 거 되게 완전히 그 익숙할 겁니다. 그쵸? x, y를 가지고 우리는 fx는 뭐 가장 간단한 함수로는 fx는 y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것 자체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fx는 뭐 에에에에 미안. y는 fx 그러지 않습니까? y는 fx 미안해요. y는 fx 그러고 x가 뭐 3x 뭐 플러스 뭐 1 차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변화하게 되면 x 수치에 따라 3 배의 플러스 1 한 개의 y라는 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수를 그냥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함수를 배우는 건 우리가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제가 오늘 함수를 그리고 그래프를 살짝 그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보시면 독립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나왔고 여기 영향을 받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x가 되고 x에 따라서 어떤 y 또 영향을 주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당연히 뭐 이거는 뭐 y는 fx고 x 변화에 따라서 y가 변화한다 그랬겠지만 요 x가 사회문화 현상의 원인이고 y가 사회문화 현상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볼까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중독 과다 사용이 x가 되고 사회성 발달이 y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뭐 제곱이든 뭐든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 뭐 아니면 여기 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걸 나중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독립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그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가설 설정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가설 설정은 원인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 결과라고 하는 종속 변수,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가설 설정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다음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오는데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오는데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여기 연구 절차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고 결국에 연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도 바꿔지나? 빨간색 쓰고 싶다. 펜 굵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에이, 에라, 잠깐 해본다. 굵기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나왔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왜 안 보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 설계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못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연구 설계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거 설명하고 다 끝났네요. 가설 설정인데 스마트 중독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주제로 만들었을 때 스마트 중독이랑 사회성 발달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럼 여기죠. 그러면 스마트 중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좀 구체화됐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스마트폰 중독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몰입하여 이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이거는 결국에는 그 스마트폰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인이 어떻게 보면 구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용을 학생들이 지금 돌아다니네요. 조례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24분이나 25분인 것 같아서 30분 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지나치게 몰입하여 이 점에서 상중하로 구분한다.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이 레벨을 넥스트 레벨 생각나는데 상중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스스로 제어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을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 의하면 상중하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이게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어떤 세부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사회성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사회성에 대해 가지고 여기까지 읽어 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막 사회 적응 정도를 말한다고 해놓고 의사소통 능력에 기초한 사교성, 관계 능력에 대한 자신감, 타인과 편안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 정도를 종합한 개념으로 보고 이걸 1점에서 10점 척도로 표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척도로 표시를 한다는 건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화한다는 거고 요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거고 요 세 가지 부류에 대한 점수가 각자 나오겠죠. 그런 것을 나중에 평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인과관계도 보고
요런 것들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데 요런 건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지금 급해서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작적 정의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부터 해 가지고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저는 강의를 제 파트에서 그 첫 시간에 너무 오래 해 가 기 시간은 긴데 길어져 가지고 한 2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한 오늘 포함해 가지고 한 4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소리는 그래도 목소리는 잘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네.